2022년도 군무원 9급 지난주 토요일에 실시했던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20년도부터 2021년, 22년에 걸쳐진 군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지방직, 국가직과 달리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이 합치면 거의 8문제, 9문제 정도 나오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죠. 지방직하고 다른 점은 얘가 25문항이라는 점, 25분 동안 똑같이 이제 1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건데, 문항수가 좀 더 많아요. 5문제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25문제 중에서 거의 뭐 한 13문제, 최대는 13문제까지 나왔고요. 하여튼 뭐, 요 정도의 유형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출제가 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한 3문제 정도, 비문학은 그러니까 거의 평균 6문제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작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어휘도 거의 5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문법, 비문학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6문제는 거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본다면 국가직, 지방직과의 가장 큰 차이는 어휘 한자의 강조와 문법의 강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시험과 함께 준비하시면 대단히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그 영어랑 국사를 미리 따로 시험을 치셔야 되는,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요. 미리 시험을 치고 나면 만약에 군무원만을 공부한다면 3과목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 워낙 강조되기 때문에 문법 맞춤법,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아마도 크게 문제가 없이, 요번에도 이제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92점 받았는데 행정학을 망해가지고 이제 힘들게 된 상황이었죠. 국어는 봐요. 90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제 강의를 꼭 수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갈 텐데, 참 심한 건 이제 띄어쓰기가 2문제가 시험 안에 같이 나오고 막 이래요. 막 중복이 많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역대로 2문제 나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법 맞춤법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문제는 띄어쓰기인데 1번 선지는 많이 보셨죠? 우리 겸과 대. 겸과 대는 의존 명사로 양쪽을 띄었습니다. 밑과 내지는 접속 부사인데 양쪽을 띄었습니다. 이어주는 말 중에서 겸과 대는 양쪽을 띄었습니다. 우리가 잘 보셨던. 근데 여기를 이제 붙였기 때문에 틀렸죠. 만날 띄우고 겸. 겸과 대는 양쪽을 띄운다. 이와 함께 이제 밑과 내지도 양쪽을 띄었습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이거 수업 때 했었어요. 물 셀 틈 없다. 없다에서 이미 기출로 나왔던 단어예요. 없다류들이 한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 셀 틈 없다. 온데 간데 없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단어들이 기출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물 셀 틈 없다가 이게 이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됩니다. 물 셀 틈 없다. 그때 이제 별 볼 일 없다 같은 경우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띄어쓴다. 이렇게 붙였을 것 같은 별 볼 일 없다는 띄었어야 되고, 물 셀 틈 없다부터 이 없다류들을 함께 또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3번, 저 사과들 중에서 좀 더 큰 것을 주세요. 원래는 좀 띄우고 더 띄우고 큰 띄우고 것입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근데 단음절 한 글자짜리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의미 구조를 고려하여 좀은 더를 꾸며주고 큰은 것을 꾸며주니까 맞춤법에서 요거 2개를 묶고 요거 2개를 묶고 이렇게 묶어주고 요 중간에만 띄어 쓰는 요 표기를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늘 나왔던, 우리 그 조사에서 늘 나오던 는커녕 은커녕 늘 하던 거죠. 는커녕 은커녕은 조사로서 이제는 한 단어 취급을 받습니다. 는커녕 은커녕이 지금 하나의 단어, 혹은 은는도 보조사, 커녕도 보조사, 조사끼리 붙였습니다. 혹은 은커녕 은커녕은 한 단어다. 그래서 이제 붙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맞는 것은 3번 선지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거의 뭐 중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번,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니까 이제 파생어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접사들을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우리 기본반에서도 하는 거죠. 우리 답다, 접사, 스럽다, 형용사, 다 형용사와 접사들이죠 여기 지금. 그런데 살펴보다는 살피다라는 용언의 어간 뒤에 연결어미로 어를 쓰고, 그 다음에 보다의 보가 합쳐진, 그래서 이제 연결어미가 연결된, 얘도 어근, 얘도 어근, 어근 2개가 연결된, 연결어미로 연결된 어간 2개죠 사실은. 통사적인 합성어.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는 하 정도 되겠습니다. 한자 성어의 쓰임입니다. 견강부에 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현강부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면 이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서 필수 한자성어로 제가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이번에 호시우보입니다. 자, 근데 한자가 호자는 호시탐탐해서 보시던 한자예요. 호랑이 호자. 시자는 볼시자. 호랑이가 보고 소우자 걸음보자. 소가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리더가 되었는데 호시우보다. 이건 모르실 수 있어요. 내버려 두고 가면 되는데 답은 우리가 아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시우보라고 했을 때 호랑이가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 이 뜻이 뭐예요?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고 성실함과 호랑이의 노려보면 신중함이고요. 그 다음에 소처럼 걷는 거는 우직함, 노력, 성실함. 얘가 성실한 거고 얘가 아주 통찰력이 있는 거죠. 호랑이가 꿰뚫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치자고요. 모른다고 치고 모르면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3번. 함부로 도총도설, 거리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에 뜬서문에 현혹되어 주책 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4번에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을 이룬다. 근데 전화위복은 화가 마이너스가 뭐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플러스라는 거죠. 그 봐요. 호시우보 우리가 모르는 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데서 나오는 거야. 모른다고 당황하지 말라고. 어차피 4개 선지 중에 모르는 거나 나올 수 있어요. 3개가 확실하잖아요. 다 유명한 한자성어였잖아요. 그래서 재앙과 근심, 걱정,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플러스가 된다여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였어요. 전화위복이 어울리지 않는 한자성어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번. 이건 전형적인 형태의 한자 일부, 이것도 이제 지방지계도 있었던 사실 유형이에요. 지방지계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절차탕마랑 그 다음에 말맞자랑 한글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 한자가 다른 거 하나를 고르라 해서 답이 오히려 절차탕마였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마모가 심하다, 오래 나서 뭐가 많이 달아 없어진다는 얘기죠. 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절차탕마가 바로 갈고 쪼고 이게 학문과 인격을 수양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연마하는 것도 갈고 닦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뜻을 봐보세요. 마비가 됐다는 게 갈고 닦는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나 쉬웠죠.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마모도 갈다, 소모할모, 마모. 절차탕마도 끊고 갈고 다듬고 간다는 뜻의 마. 그리고 연마도 갈 연자에 갈 마자. 이게 전부 다 돌이 들어가죠. 돌이 있어야 가니까요. 그런데 마비는 절일마를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요게 병을 나타내는 병과 관련될 때 쓰는 이게 한자고요. 안에 있는 게 우리 먹는 마. 음을 담당하고 이게 질병을 관련해서 절인다, 안 좋다, 병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비가 이것도 똑같이 그죠? 절일마, 절일비 이게 들어가면 병과 관련된 한자가 된다. 근데 뭐 이걸 모른다고 하고 한글로 냈으니까 한글로 냈으면 뜻을 생각했을 때 갈고 닦는 거냐? 뭔가가 아픈 거냐라고 했을 때 완전 무식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픈 거잖아. 뭐가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을 4번으로 잡아야죠. 여기서 너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였어요. 5번 오 띄어쓰기.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형태죠. 한 번. 이것도 기본반에서 다 하는 거죠. 한 번. 띄어쓰느냐 붙여 쓰느냐. 한 번을 숫자를 세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쓰고 횟수가 아니라 다른 뜻이면 붙여 쓴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횟수로 바꾸기 좀 애매했죠.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 이 다시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모른다고 칩시다. 하지만 얘가 여러 번으로 바꿀 수 없죠. 두 번은 내 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죠. 이건 지나간 어느 때를 뜻하는 에피소드 소개할 때 쓰는 거죠. 그 녀석 울음소리 한 번 크구나, 울음소리 3번 크구나 안 된다고 했잖아. 강조.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 시험삼아함입니다. 노래나 3번, 노래나 4번 불러볼까? 되지 않죠. 얘가 너무 전형적인 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답으로. 1번은 띄워야 됩니다. 왜? 한 번 실패. 원래 예문이 그렇죠. 한 번 실패하더라도 2번, 3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예문을 요걸로 바꿔서 약간 좀 어렵게 내려고 했으나 사실은 한 단어로 쓰느냐, 띄어 쓰느냐에 늘 나오던 문제였다. 얘는 그나마 이제 중 이상, 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문학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6번에서는 윗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 그러니까 글쓴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너무 쉽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윗글의 구성 방식.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문학, 비문학을 할 적에 이 글의 구성 방식이 두 갈식은 중심 내용이 앞에 있고, 양갈식은 양쪽에 있고, 미갈식은 가장 마지막에 있고, 중갈식은 가운데 있다. 근데 중갈식 글은 없다고 했죠. 어차피.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글을 보시면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기적과 같은 진화는 유대, 이슬람, 기독교가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됐거나 힌두교나 이런 애들이 상징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입니다.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인류는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여기가 이 문장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류는 그냥 우연이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인류의 가치는 동물과 근원적으로 차이가 없고 그의 존엄성은 차등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가치라는 것이 차별되지 않고 차등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인류는 결국 자연과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습니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입니다. 그럼 앞에 얘기는 이런 거죠. 인류는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밑에 얘기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이 글은 이제 바로 이 자연에 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입니다. 딱 봐도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과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둥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원리, 궁극적 의미,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 모든 행동의 도덕적, 실용적 규범, 지침, 길, 감사와 보존의 대상. 중심 내용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7번 문제의 정답은 미괄식이 되는 거고 중심 내용이 뒤에 있잖아요. 앞에 내용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자연이 결국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중심 내용이 뒤에 있잖아요. 중심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미괄식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뭘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자연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자연주의자가 이거 문제가 너무 난이도 하. 원래 약간 좀 국무원의 비문학이 어렵지 않아요. 보통 원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좀 있었죠. 위글의 구성 방식은 당연히 미괄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가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추론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추론 문제입니다. 락항에 의하면 락항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사회와 가정에 들어서기 전에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형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의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3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이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구조를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단지 구조되는 그 질서에 뭐 할 뿐이다? 인간은 참여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락항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자, 주체는 무슨 주체다? 무의식적인 주체다. 주체라는 것은 이렇게 무의식적인 주체입니다. 락항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맥락이 데카르트의 그 말 있잖아요. 4번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보면 어때요?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4번이 옳지 않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4번이 맞는 거 된 거죠.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말은 옳지 않다라는 언급이 되는 거죠.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언되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무의식적 주체이고 무의식이라는 이 무의식이 타자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입니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고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도 결국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가 3번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에 이 대중매체의 광고가 뭐예요? 바로 타자의 욕망인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욕망이 규정된다라는 설명이 3번 선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에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서 형성된다고 아까 말했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번 선지에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가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고 했는데 얘 라캉이 말하는 그건 무슨 주체? 무의식적 주체잖아요. 무의식적 주체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게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의식적 사유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조금 문장 내용이 약간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렇지 좀 차분히 살펴보시면 이게 문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사실 문법 문제가 금방금방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푸셨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 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과 연결 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김광섭의 해바라기라는 해바라기를 보고 지은 시예요. 굉장히 현학적이고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고 뭘 느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되게 쉬워요.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있다. 어디에? 해바라기에. 그렇겠죠. 제목이 해바라기니까 해바라기에서 뭔가 느낀 거예요.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의 환상을 따라 다름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이 해바라기가 갖고 있겠죠.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의욕의 씨 원강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가니 해바라기 꽃이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의욕의 씨가 있죠. 의욕 같은 게 있어요. 의욕 보이죠? 그러니까 해바라기에서 발견한 삶의 의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은 자, 늠름한 잎사귀들 경의를 담아들고 찬양한다. 해바라기의 모습에서 한마디로 말하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해바라기의 모습에서 뭔가를 감탄하지 않겠어요? 뭘 감탄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이야기는 뭔가 대화를 하거나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대상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경과 물론 가을에 쓴 거 맞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 가을 하늘이다 1년에 가을 하늘이다 라고 말했지만 가을 하늘의 정경과 정취면 해바라기가 제목이 아닐 거예요. 제목이 가을 풍경, 가을 들판 이래야지. 해바라기잖아. 환희가 넘치는 삶이냐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이냐.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아까? 의욕의 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에게서 그걸 발견한 거니까 생의 강렬한 해바라기를 통해서 바라본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해석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현란한 어휘를 막 사용해서 말했지만 결국 제목이 해바라기라는 거. 해바라기에게서 우리가 아는 단어는 그 의욕의 씨를 봤다는 건 바로 그 삶의 의욕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라고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번은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비문학인데요. 제목 문제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방정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서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그래서 어떻다? 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막 고차 방정식 막 얘기하면서 이라는 표현이 또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그럼 뭐예요? 방정식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혼동되실 만한 게 2번이에요.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활용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어떻다? 적절하다.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안전하다라는 말은 이 용어를 잘 썼다, 안 썼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로 1번에 올바른 활용이 적절한 것입니다.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잘 썼는가를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공식을 적용하는 게 아닌 거야. 실생활에서 발견한 수학의 용어 했으면 맞지. 공식이 아니잖아요, 공식이. 용어, 방정식이라는 용어예요, 용어. 공식이 아니라. 2번이 답이 되려면 공식이 아니라 용어였습니다. 방정식 공식은 2차 방정식, 그 있잖아. 근의 공식,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에요. 11번.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이거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쉬운 이게 1문단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근시가 망막의 어디에?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것을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망막의 앞쪽에. 그래서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근시인 눈이에요. 그러면 눈에 가까워질수록, 그럼 근시는 원래 망막의 어디에 초점이 맺혀 있었는데? 앞쪽에 맺혀 있던 게 점점 물체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뒤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놓고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 앞쪽에 있으니까 근시가 심하면 더 앞쪽으로 가겠죠.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당연히 앞쪽으로 계속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얘기가 앞쪽, 뒤쪽, 앞쪽, 정답 1번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 어려울 수 있었는데 1문단에서 이미 근시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앞쪽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쉬웠다. 난이도는 이제 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11번의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그쵸? 보니까. 설명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바꿔야 되겠네. 12번. 다음 중 기억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나기의 그 마지막 대목인데 그 윤초식 댁의 상황이 전답도 팔고 남의 손에 넘기다 보니까 악상까지 당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좀 착각하시면 1번을 답으로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럼 봐봐요. 이거는 처음 보는 말이에요. 그쵸? 이게 뭐지? 얘가 전호후랑입니다. 이게 아까 호랑이 할 때 호였어요. 잠시 이제 내버려둬요. 모른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화불단행도 여러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4번은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는 한자예요. 고장난명, 외로운 손바닥은 이건 협동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되고 2, 3번은 모르고 4번을 알잖아요. 4번이 답이 바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아는 데서 답이 나와요. 모르는 거는 넘어가줘도 돼요. 앞에는 호랑이고 뒤에는 앞뒤니까 호랑이와 일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안 좋은 일인데 뒤에도 또 안 좋다.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닥친다. 화는 혼자서 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겹겹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거죠. 그러나 고장난명은 외로운 손바닥은 울지 않는다. 즉 협동해야 한다. 협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라 두 개만 알아도 1번과 4번은 워낙 유명한 한자성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4번은 틀릴 수 있고 4번 바로 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2번, 3번은 공부하시겠지만 다음엔 안 나와요. 2번, 3번은 다음에 안 나와요. 1번, 4번은 다음에 또 나와요. 빈출되는 단어를 잘 봐야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13번은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이 한자어와 고유어 문제가 이쪽 문제에 좀 많아요. 군문 문제 한자 고유어에 대한 관심이 꽤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가외돈이 더할까 바깥이죠. 바깥에 더해지는 돈. 정해진 기준이나 정도를 넘어서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고자질의 고자가 알릴 고자, 사람 자자. 이게 알린다는 뜻이죠. 남의 잘못이나. 아수라장이, 아수라가 지옥이에요, 원래. 아수라가. 그 장도 장소할 때, 운동장 할 때 장자죠. 아수라장은 싸움이나 그 밖에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아수라가 이제 어원이 그 지옥을, 아수라 지옥을 말하는 거고, 그 자가, 장이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니라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돼 있어서 이제 답이 3번이 되겠죠.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 관자도 요 부분이 또 우리말에 이렇게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단어들 중에 3번이 얘가 한자로만 된 단어였다.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군문 시험을 공부하시려면 평소에 사전을 보실 때 사전에 저게 병기되어 있거든요. 항상 한자 부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14번은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라. 이게 이제 3위인곡이죠. 3위인곡 중에서 이게 이제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계절별로 부재하는 임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봄 부분이고 여름 부분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 변화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때 부재하는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봄이 돼서 동풍이 잠시 불어와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뜩 아직 차가운데 이 매화의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개맡에 비추니 그 베개맡에 비친 달빛을 보고 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님에게 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 데에 보내고 싶다. 이 매화가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소재, 봄에 보내는 소재 첫 번째입니다. 이 매화는 상징적 의미가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니까 님에게 뭘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변함없는 마음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지조와 절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를 보내고 싶은 거죠. 꽃이 지고 새잎 피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여기가 이제 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름입니다. 꽃이 지고 새잎 피나니 녹음, 여름을 알리는 소재. 깔렸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임의 부재감을 확인합니다. 비어있는 장막과 그 비단 포장 속에서. 연꽃 무늬에 휘장을 걷고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은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긴가. 원앙이 수놓아진 비단을 버혀 잘라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격식마저 갖추었구나. 자화자찬한 지가 솜씨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만든 옷을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서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자, 이번엔 님에게 뭘 보내고 싶어요? 꽃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보내는 사랑과 정성의 두 번째 소재입니다.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흐시고, 산과 구름이 방해물과 장애물이죠. 간신을 의미하죠. 천리 말리길을 누가 찾아갈까? 가거든 내가 보낸 백옥함을 열어서 옷을 확인하고 내가 보냈다고 반겨주시기는 할까라고 말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중에 봄과 여름을 뽑아서 이 부분이 바로 부재하는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봄에는 매화를, 여름에는 옷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즉 부재하는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에서 딱 보는 순간 바로 나왔어야 돼요. 바로 알고 있었어야 돼요. 같은 걸 찾으라는 문제를 시조를 주고서 낸 거죠.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1번은 도산 12곡에서 후 6곡에 속하는 거죠. 옛 성현,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보지를 못해. 고인을 못 보더라도 그들이 걷던 길이 내 앞에 있네. 이 길이 학문수양의 길이라고 말했죠. 그 고인들이 걸었던 학문수양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니 곧고 어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문수양을 다짐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부재하는 임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랑 관련이 없어요. 삼동에 배옷 입고 벼슬하지 않은 채로 자연의 은거 암혈에 눈비 맞아 구름 낀 햇빛조차 난 쐴 적이 없지만 임금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가 진다고 하니. 이게 중종 임금의 승하라고 했었죠. 서산에 해가 졌다고 하니 이 중종 임금의 죽음을 애도하고 중종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2번을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부재입니다만 슬픔 쪽이고요. 아까는 그리움과 그런 쪽이라서 좀 달라요. 3번 맷버들을 갈해 골라서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봐요, 이 맷버들이.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소재, 화자의 분신으로 님에게 보내려 하는 것까지 똑같잖아요. 주무시는 창밖에 내가 보낸 맷버들을 심어두고 보시다가 밤비에 새잎이 나거들랑 나라고 여겨 주십시오. 정답 바로 3번이죠. 반중, 소반 위에 놓여있는 붉은 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갈 만하지만 품어가도 반겨줄 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러워한다.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서로 하는 얘는 풍수지탄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하는 탄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것은 3번이 되겠죠. 15번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것도 되게 쉬웠죠. 발가숭이, 빨가숭이, 벌거숭이, 뻘거숭이 전부 다 숭이고 송이는 아니죠. 음성 모음 형태가 표준어인 경우들이야. 얘네들 다 주제가 딱 있어요. 얘네들은 음성 모음 형태가 표준어인 경우. 그래서 깡총, 깡총이 표준어가 아니고 깡충, 깡충이 표준어죠. 얘가 비표준어죠. 더 큰 말은 껑충, 껑충입니다. 뻗정다리나 오뚜기도 다 마찬가지. 이 주제가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에 음성모음이 표준어인 형태들이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바로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글의 내용 중에서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이게 주체높임법 문제인데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하나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넣은 경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만 이제 시를 쓰면 되는데 여러 개의 용언이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용언을 즉 높임의 어휘, 높임의 용언 높임의 용언을 쓴 것 하나나 시를 쓴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즉 서술어가 여러 개 있는 케이스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을 세요는 높임의 어휘로 바꾼 B밖에 없어요.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는 C밖에 없어요. 3번에 웃으셨다도 C밖에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가셨다의 가장 마지막에 C를 넣었고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를 썼죠. 4번입니다. 독특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역대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17번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 얘기하면서 이제 뉴스의 경우에 예시를 여기서 들어줬어요. 뉴스의 경우는 이렇다. 그리고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 이게 자막의 정의죠. 그런데 텔레비전의 자막과 영화에서의 자막은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제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봤자 뭐는 없다? 유추는 없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이 군무원 문제 중에 이 순서 맞추기 문제가 사실은 비문학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어서 이번에도 사실 미래인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역시 나왔는데 수준이 높지 않았죠. 쉬웠죠. 독특한 점은 처음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문장을 바꿨기 때문에 지시어나 접속어가 모두 올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가에는 그러나와 함께 이러한 규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는 이러한 규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의 끝부분은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읽어보면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 중 많은 조치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규제 노력이 악화돼요. 규제가 나와야 되고 많은 조치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얘가 나오는데요. 이 얘가 뭐냐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는 대기 오염을 가중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통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 오염을 가중시킨다니까 이제 악화된 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는 가의 예여야 하죠. 그러니까 가 뒤에 다가 와야 한다가 바로 끝이 납니다. 가다만 오는 순간 답은 끝났죠. 정답 1번. 그죠?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 중 많은 조치들이니까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다는 것에 대한 예가 맞고요. 그런데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서는 잘못된 예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가다를 잡는 게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군문 시험은 예전부터 계속 수사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왜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법들을 공부하는 쪽에 나오는 건데요.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고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누어를 질끈 통이다. 슬픈 족속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이 왜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쓰던 수건과 고무신과 저고리와 띠를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표현하는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부분이나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방법. 일반적인 지방직과 국가직에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잘 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시험들 위해서 좀 자주 등장하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 이거는 직유법이죠.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A = B는 은유법입니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은 의인법은 아니고요.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은 상어도 되지 않습니까? 화류법. 의가 있는 사람은 오르니어에서는 칼날을 밟습니다. 이게 무력을 뜻합니다. 무력을 이겨내는 존재로서 그려낸 것이니까 대유법은 4번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표현법, 수사법을 꾸준하게 물어본다. 이 부분에서도 이미 이제 공부를 해놓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미러링 모의고사에서 대유법도 이미 문제로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미 기출로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자, 다음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사이시옷. 적절성. 다른 나라 사람을 부모님한테 소개해서 인사하는데 그러죠? 또 나왔죠. 뒷말의 첫 소리가 거센 소리.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맞죠? 얘는 편지글이라고 해서 발음이 된소리로 되지 않고 예사소리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주의해야 될 단어로 찍었죠. 공깃밥, 막내동생, 그쵸? 단축구멍 이런 얘들 중에 공깃밥이 시옷이 들어가야 되죠. 정답 1번입니다. 봐요. 탁징에 다 나오잖아요. 그쵸?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어에 달린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죠. 봐. 어떤 사람의 의견이 여기에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4번 선지가 여기서 맞다는 설명이 되겠죠.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냇물이 있는데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들 수레와 말 대포와 부개 소리를 듣게 됐다. 이게 이제 물소리를 비유한 거죠. 이게 은유법이죠.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문을 닫고 들어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에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고요. 1번 선지가 직유와 은유를 하는데 은유를 활용했어요. 그 물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뭇개구름이 다투는 듯한 수많은 축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천둥 같은 다 뭐예요? 다 직유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유법과 은유법을 활용한 표현도 묘사도 1번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2번이 틀렸는데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가 왜 틀렸냐면 여기 보시면 계속 끝까지 가는데 봐요.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인데요. 이 모두가 똑바로 이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이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가 세심한 관찰이 아닌 거야. 직관인 거죠, 직관. 자신의 마음속에 먹은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사물의 본질이 파악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걸 판단하는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다. 세심한 관찰이 아니다. 마음속에 품은 뜻을 통해서 관찰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21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직렬에서도 많이 보시던 거죠. 단어의 문맥적 사용이죠. 보다. 실수로 그의 행동을 보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 판단,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손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만하게 얘도 평가 판단이고 좋을 것으로 날씨를 평가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건 2번이 되는 거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말들을 평가 판단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23번 동의의 경륜에 따라 이게 이제 경륜을 물어보는 화법 문제입니다. 화법 문제.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이 동의의 경륜이 뭐냐면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라가 이게 포인트예요.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번은 무슨 경륜인지 잘 모르겠고요. 2번은 글씨를 좀 크게 써주세요인데
글씨가 안 보이는 이유가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네가 나에게 다시 뭔가를 해주는 것은 네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게 관용의 경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유, 제가 부족하다. 이건 겸양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얘 보면 여러 침대 중에서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 침대가 크고 매우가 해서 좋군요. 라고 이 사람의 말에 일단 동의해 준 거죠. 일단 동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의 경륜이다? 동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걸 동의의 경륜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단독으로 출제했다는 것이 약간 특이했던 점이죠. 원래는 보통 설명을 주는데 보기에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무슨 경륜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경륜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화법에서. 교재 다 있는 내용이죠. 무슨 경륜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 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보고 판단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읽고 무슨 경륜은 어떤 내용이든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봐요. 또 고유원형, 한자원형. 원래 이런 식의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동량, 구걸, 중생, 자비. 여러분 솔직하게 자비와 중생은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구걸과 동량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걸이 뭘까? 구걸이 뭔가를 달라는 거니까 구할 구가 있겠구나. 이게 사실 했었어야 돼요. 구걸이 한자고 동량이 우리말이었다. 이건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냐 고유어냐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한자어를 가졌겠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동량은 얻는 건데 동자가 그렇게 쓰일 만한 한자가 없어요. 동에서. 생각해봐요. 구걸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자는 뭐가 있어요? 구할 구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자로. 이런 식으로 응용을 쳐야죠. 모르는 단어를. 그죠? 그래서 정답 1번 됩니다. 자, 마지막 25번 로마자 표기.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 복연필. 여러분 의문 현상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사람 이름에서는. 복, 연, 필입니다. 요 H도 틀렸고요. 여기 N도 틀렸습니다. 사람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건 맞죠. 복, 연, 필 저렇게 적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청을 CHU로 적으면 안 되죠. 어는 EO죠. EO. 그래서 CHEONGWADAE가 됩니다. 청와대. 한라산은 발음이 한라산으로 나오죠. 그래서 HALLASAN이 된다. 그리고 이제 4번의 북한산은 체언의 경우에 H를 살려 적어야 돼서 H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여서 정답을 이제 4번으로 정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클리닉 했을 때 마지막 주제였었죠. 거의. 마지막에서 그 첫 번째 주에 외래어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고전 문학 이론이었잖아요. 고전 문학 이론에서는 이번에 이제 안 나왔고 로마자 외래어는 안 나왔고 이제 로마자는 나왔죠. 그래서 뭐 거의 정해진 수술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도 예상해서 첫 번째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군무원 시험 문제는 어휘 쪽 한자 어휘 한자 아까 고유어 요쪽만 잘 잡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공부가 좀 쌓이면 이게 얻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자꾸 단어를 보는 게 눈이 자꾸 생겨요. 처음에는 그냥 황당한데 자꾸 한자 성어도 보고 단어도 보다가 보면 눈에 익은 글자들이 있고 한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사이시옷 우리 공부할 때 냈던 문제 나왔죠. 로마자 나왔죠. 띄어쓰기 둘 다 우리 수업 때 다 한 거죠.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직하고 국가직을 공부하시면서 이 군무원 시험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험 2개 영어와 국사시험을 미리 이제 쳐놓고 시작하세요. 7, 8월 정도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음 달쯤에 한번 시험 치는 걸 잡아가지고 빨리 한번 시험 쳐보시고 영어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하는 실력 갖고 쳐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지방직 끝내놓고 나머지 기간에 이제 문법에 올인하는 거죠. 지방직까지 똑같이 공부하시고 나머지 올인하시면 저를 따라오시면 문법 이런 거는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비가 충분히 되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고 군무원에 올인하시는 분은 더 빠를 수도 있죠. 군무원에 올인하신 분들은 자격증 미리 그 시험 점수 딱 따놓고 세 과목만 겁나 열심히 파면 점수가 완전 고득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군무원 시험 바로 1년 만에 한 6개월 만에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준비가 딱 되셨다면. 그래서 이제 지방직도 마찬가지고 먼저 딸 수 있는 점수나 이런 요소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산점 있나 모르겠는데 가산 사라졌나? 다 없어. 아직 있나?
아직 있나? 이제 없지, 가산점. 예전에 가산점 점수가 사람 되게 우습게 알았거든요. 근데 가산점 없이 시작한다고 제 바보짓인 거예요. 시작할 때 가산점 먼저 따놓고 시작했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의 전략이 사람이 1.2점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1.2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항상 문법을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으로 나아가서 비문학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문법, 고전시가, 그 다음에 어휘 한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군문 시험에 있어서의 요소들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추셔서 준비를 하시되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다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군문 9급 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